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새벽 12시 14분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다라는 알람이에요.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법원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에 한해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어길 경우 보호관찰소 시스템에 위반했다라는 경보가 발동되고요. 신속히 범죄 예방팀이 출동하게 되어 있죠. 경보를 울리게 한 주인공은 3개월 전 가석방된 56세의 강윤성이었습니다. 특수절도, 강도, 강간으로 전과 14범이에요. 기록을 보니까 17살이던 1982년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들락날락 거렸고요. 그렇게 복역한 시간이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특히나 2005년 9월에는 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 빼앗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죠. 그런데 복역을 하는 와중에도 기행을 보였다고 해요. 감옥에서 법률 공부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정부와 교도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감옥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즉각 법을 가지고 막 소송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강윤성의 교도소 동기들에 따르면 굉장히 그가 독단적인 성격이고 또 죄수들 사이에서도 대장처럼 군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20년 청주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 이때부터 교회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정말 개과천선해서 독실한 신자가 된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는요, 목사님한테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알 리 없던 목사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교화가 됐구나 감동을 받았고 결국 탄원서를 제출해줘요. 그 결과 석방 날짜가 2달 앞당겨지면서 2021년 5월 6일 강윤성은 가석방됩니다. 단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는 출소 직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서 거주할지 그걸 선택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 또는 재활지원시설의 위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강윤성도 비슷한 이유로 오금동에 정착한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때부터 동부보호관찰소의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이 된 거죠. 출소 하루 뒤인 5월 7일 날 그는 오금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요. 다음 달인 6월부터 약 8개월간 몇백만 원 정도의 지원 그리고 거주지를 제공받기로 합니다. 운이 좋았죠.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로부터 350만 원의 후원도 받게 돼요. 이거 지금 숫자만 들어도 꽤 여유 있는 새 출발 자금을 만들어낸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는 굉장히 악질적이었어요. 이런 지원금도 모자라서 주2회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나 후원 물품 지원해달라 막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 공무원들한테 악의적인 민원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아주 지독하게 챙기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자, 다시 8월 27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그가 출소한 지 3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이에요. 경보가 울렸고 범죄 예방팀이 즉각 강윤성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돌연 경보가 멈춰요. 이건 강윤성이 집에 귀가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집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는데 내가 갑자기 복통이 와서 약을 사러 편의점에 잠깐 갔다 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집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죠. 본인 또한 내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선처를 요구했고요. 하지만 규정상 소환 조사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직원이 당신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서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통보했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31분 또다시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강윤성이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야간 외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경보인 거죠. 내용을 확인하고 바짝 긴장합니다. 그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상황이에요. 보통 이럴 경우 자기 위치 숨기고 경찰이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이 커요. 즉,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되겠죠. 다급해진 보호관찰소는 즉시 법무부에 이 상황 보고했고 경찰에 협조 요청합니다. 동시에 범죄 예방팀 직원 2명이 그 전자발찌의 마지막 신호가 포착된 송파구 몽촌토속역으로 향해요. 역 인근을 막 뒤지면서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수풀 속에서 막 수풀이 엉켜있고 성인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구석에 훼손된 채 버려진 전자발찌를 찾아냅니다. 자물쇠 절단기를 사용해서 잘라냈더라고요. 동시에 강윤성의 거주지에도 갔죠. 막 문을 두드리고 강윤성 씨 있습니까? 물었지만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방범 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불이 꺼진 채 고요했고요. 강윤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서요. CCTV 분석해서 이동 경로 확보했고 그 외에 예상되는 은신 지역 또 터미널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도주 당시에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실제로 강윤성은 용산에서 빌린 검은색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이걸 알아차린 건 도주한 지 이미 3-4시간이 지난 밤 9시쯤이었죠. 급히 렌터카 업체에 갔거든요. 근데 또 마침 영업을 종료한 상태예요. 밤 9시니까. 그래서 GPS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번호판만을 조회할 수 있었죠. 밤 11시 50분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이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해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장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담당하는 이 동부지검 당직실에서 지금 밤이 너무 늦었다. 11시 50분이다. 지금 신청해도 내일 오전은 돼야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자발찌가 끊어지면 24시간 내외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그 첫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죠. 다음 날인 8월 28일 아침 9시 렌터카 업체가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바로 연락을 취해요. 다행히도 GPS 조회가 가능했고요. 강윤성이 현재 서울역 인근에 있는 게 확인됩니다. 생각보다 멀리 도주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위치 파악을 하고 10여 분 만인 아침 9시 18분에 경찰이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딱 그 문제의 렌터카를 발견합니다. 황급히 다가가는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잠깐 어딜 간 거겠구나 생각을 했고 경찰은 주변에서 강윤성 분명 우리 잡을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강윤성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조금 전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자기 차가 그 렌터카가 세워진 곳으로 향하는 걸 본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경찰이라는 걸 직감했죠. 몸을 돌려서 태연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요. 당시 경찰과의 거리가 20m였다고 합니다. 엄청 가깝죠. 그러니까 경찰은 안타깝게도 눈앞에서 그를 놓치고 만 거예요. 하물며 체포영장도 오후 2시에나 발부됐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다음 날인 29일 아침 8시에 송파경찰서로 한 남성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요. 놀랍게도 그는 강윤성이었습니다. 경찰들도 순간 긴장했죠. 스스로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가 다음으로 꺼낸 말은 더 충격입니다. 자기가 타고 온 차량을 가리키면서 저 안에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열었죠. 세상에나.
50대 여성의 시신이 축 처진 채 뒷좌석에 놓여 있습니다. 강윤성은 담담히 살인을 자백합니다. 제가요, 2명이나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2명이라고요? 분명 차 뒷좌석에는 시신 한 구만 있었잖아요. 또 다른 살인이 발생했다는 걸까요? 사건은 3일 전인 8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윤성은 출소를 한 후에 기초생활보조금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뭐 했는 줄 아세요? 도박과 유흥을 즐겼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이때 당시 교도소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좀 기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 빌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총 3천만 원에 가까운 큰돈 빌렸지만 이 또한 도박으로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대 여성인 A씨에게 돈을 빌릴 생각으로 전화를 걸어서 구걸을 해요. 그럴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죠. 근데 여기서 강윤성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여자한테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에 A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빼앗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강윤성이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고요. 마트에 들려서 식칼을 구매합니다. 준비는 그렇게 끝났어요. 밤 9시쯤 그는 A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기는 곧 외출 제한이 걸리니까 못 나가니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좀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강윤성이 마지막으로 나 돈 좀 빌리자 라고 물어요. A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나는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당연한 대답입니다. 근데 순간 강윤성의 눈빛이 변합니다. 순식간에 A씨에게 달려들더니 옆에 있던 이불로 머리를 감싸요. A씨가 저항을 했지만 남성의 힘을 당해내긴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 A씨는 사망합니다. 이어서 강윤성은 장롱을 열고 자기 장롱, 그 다음에 시신을 그냥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경찰에 그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금을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평소에 A씨가 그 계좌 정보,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적어놨대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 메모장 열어서 정보 다 캐냅니다. 다음 날이 돼서 휴대폰 매장으로 갔고요. 피해자 신용카드로 최신형 아이폰 4대를 구매합니다. 왜 그랬냐? 이걸 중고로 되팔아서 현금 마련하려고요. 그렇게 자금을 확보하고 다음으로는 용산에 가서 렌터카 빌렸고요. 오후 5시 반에 전자발찌 끊어내고 도주한 겁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8일에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졌다는 거 눈치챘고요. 차 버리고 도보와 버스로 이동하게 돼요. 이때도 아주 치밀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자기 휴대폰을 일부러 켜서 버스 좌석에 버려둡니다. 위치 추적을 할 걸 알고 혼선을 준 거예요. 경찰은 이 버스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했고요.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만약 A씨 살인을 저지른 걸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그녀의 카드를 쓰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강윤성이 이때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 5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가볍게 좀 드라이브 좀 하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B씨는 사실 이 만남이 내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돈 문제로 1시간 동안 말다툼을 했대요. 근데 이때 B씨가 편의점으로 생수를 사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직원한테 조용히 밖에서 큰 소리 나면 신고 좀 해줄래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짙은 얼굴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도 B씨는 강윤성이 어떤 사람인지 폭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B씨는 아직 받을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 제안을 받아들여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겠죠.
처음부터 강윤성을 자극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만났고 B씨 자기의 승용차로 하남시 팔당댐을 드라이브하면서 두 사람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다 차를 세웁니다. 이때 강윤성은 나 돈 좀 빌려달라 라고 B씨에게 요구했죠. 그녀도 이번에도 이미 2천만 원이나 빌려가지 않았냐. 나도 힘들다. 내 돈 먼저 갚아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죠. 순간 강윤성의 표정이 또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손을 뻗어서 B씨의 목을 졸랐죠. 그렇게 그녀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강윤성은 시신을 빤히 보면서 생각에 빠져요. 지금 경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고 2명이나 살해한 상황입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워낙 교도소 들락날락 했고 거기서 온 이제 경험이겠죠. 차라리 자백을 해서 감형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후 강윤성은 시신을 뒷자리에 둔 채 그냥 밤을 지샜고요. 아침 8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참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어차피 범인이 얻어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돈을 안 준다는 그 분노로 죽인 거니까요. 강윤성은요, 체포된 후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어요. 사건이 알려지고 막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보도나 똑바로 해! 뭐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취재진을 향해서 발길질도 하고요. 이때 강윤성이 남긴 말이 가관인데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 무슨 무작정 남 탓만 하는 굉장히 한심한 모습이죠. 추후 심리 분석을 해본 결과 강윤성은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겼고요. 또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 이걸 해석하면 나한테 이득만 된다면 돈을 뺏건 살인을 하건 죄책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백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에서 3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요. 연쇄살인마 정남규, 유영철과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후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강윤성의 재판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1년간 연기돼요. 그러다 2022년 5월에서야 1심이 열리게 되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가 되면서 그는 현재 청송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가 16년간 옥살이하고 가석방으로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그는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약간의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듣다 보면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고 경보가 울렸고 경찰이 사실 그의 집을 5번이나 방문했었어요. 하지만 밖에서만 확인을 했지 안으로 진입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요, 아무리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했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집 장롱에 A씨 시신이 있었어요. 그녀의 죽음은 나중에 B씨가 살해된 후 강윤성의 자백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자택 수색을 해서 바로 장롱에 있는 시신을 발견했더라면 그나마 2번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원칙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요. 참고로 첫 번째 전자발찌 경보가 울렸었잖아요. 근데 편의점 갔다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추후에 밝혀진 바로는 강윤성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해요. 여자가 다쳤어. 손에 피가 철철 나.
네가 돈을 안 해줘서 다 이렇게 된 거야. 돈 좀 빌려줘.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막 여러 말을 다급하게 쏟아냈대요. 여기서도 또 남 탓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지인도 자수를 권합니다. 하지만 강윤성은 이걸 무시했어요. 근데 그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또 좀 아쉬운 게 그 지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건이 알려지고 강윤성의 신상 정보와 또 주민등록증 사진도 공개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잡음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언론에서 보인 강윤성의 실제 모습과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조차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범죄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면 그 사람 어떻게 피할 수 있죠?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전과 14범인 그가 가석방이 됐잖아요. 사회로 돌아왔고 전자발찌 부착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살인이 벌어졌어요. 이어서 전자발찌 훼손했고 또 한 건의 살인사건 벌어졌고요. 아니 지금 이거 뭔가 너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전자발찌가 과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도 들었고요. 이 장치가 우리와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9월 4일 새벽 3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불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고요. 그을음만 남긴 채 빠르게 진화되었죠. 하지만 현장을 수습하러 들어간 소방대원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침실에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그녀는 31살의 직장인 여성 정씨. 발견됐을 당시에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을 당했다는 거죠. 눈에 띄는 건 하의가 벗겨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죠. 성범죄의 흔적도 모자라서 음부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범인이 화장품 병을 이용해서 유사 강간을 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사건 현장, 집안은 강도가 든 것처럼 매우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핸드백과 지갑, 신분증, 현금 2만 원, 그리고 입고 있던 속옷까지 사라져 있었고요. 범인이 집에 침입을 해서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불에 그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경찰은 인근에 있는 동종 범죄 전과자들을 수소문했고 또 혹시 더 피해 여성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현장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나 DNA가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아 오랜 시간이 그냥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09년 9월 26일 새벽 4시 서울 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점퍼 차림을 한 남성이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고 있어요. 키가 한 172cm, 머리가 약간 벗겨진 흔히 볼 수 있는 30대 남성이었죠. 근데 이 당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경찰들이 집중 순찰을 돌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눈에 이 으슥한 곳을 새벽에 맴도는 남자가 좀 수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잠깐만요 하고 그를 불러 세웠고 정중하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남성이 순순히 꺼내줬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거 아닌데? 신분증 사진이 누가 봐도 본인이랑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추가 질문을 막 해대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가 자기의 이름도 휴대폰 번호도 제대로 대질 못해요. 결국 같이 서로 가시죠 하고 그를 지구대로 이미 동행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남자가요, 휴대폰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명의를 또 확인해보니 전부 타인 거예요. 심지어 그중 하나는 이미 도난 신고까지 되어 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수상한 남자를 절도범 정도가 아닐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소지품 중에 차 열쇠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 좀 수색합시다 하면서 차가 세워진 곳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죠. 이곳저곳을 보던 경찰이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물건들이 튀어나왔죠. 안에 있던 건 여성 속옷 20여 벌, 그리고 칼 6점, 컴퓨터 외장 하드, 거기에 막 성인 기구까지 들어있습니다. 아니, 근데 더 기괴한 게 여성 속옷의 형태인데 하나같이 이 성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싶었죠. 이 수상하고 음침한 남자의 정체는 36살의 이대영. 그는 경찰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아, 이거요? 저 성 도착증 있어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속옷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거래요. 경찰도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전과 조회를 해봤죠. 그랬더니 지난 2006년에 공연 음란죄로 입건된 혐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수사는 계속됐어요. 이 트렁크에서 나온 이대영의 외장 카드 있잖아요. 이걸 경찰이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화면이 펼쳐졌죠. 일단 폴더 이름부터가 차마 평범한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아주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단어들이었고요. 안을 열어보면 각종 포르노와 함께 여성 속옷 사진들에다가 또 이대영 자신이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도 나옵니다. 그 밖에도 거리를 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에 띄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 장의 타인 신분증. 신분증이 23장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그 신분증 주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보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퍽치기를 당해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건들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이대영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23개의 신분증 중에 1개는 그 주인이 놀랍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해당 여성이 바로 정씨. 지난 2001년 9월 미제로 남아있던 광진구 살인사건 피해자요. 앞서 소개한 바로 그 사건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게 느껴진 경찰이 강하게 이대영을 추궁했죠.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거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냐는 거죠. 신분증? 주었다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 자백을 쉽게 받아내지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담당 형사 한 분이 아주 강수를 두게 되죠. 자, 일단 다들 나가봐 이러면서 다른 조사관들을 다 내보냈고 이대영과 형사님이 허심탄회하게 독대를 합니다. 야, 사건 이야기는 됐고 너 살아온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그냥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러자 이대영이 처음엔 쭈뼛쭈뼛 하더니 줄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게 억울했다. 내가 이런 무시를 당했다. 온갖 서러움을 전부 줄줄이 털어놨어요. 형사님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 흘렀어요. 와, 대단하죠? 형사님이 아무리 큰 그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 범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2시간이 지나갈 무렵 이 형사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느꼈는지 이대영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형님 같으니까 제가 형사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예전에 여자를 죽였어요. 네. 지난 8년간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대영은 피해 여성 정 씨를 스토킹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고 성추행했어요. 이후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화재가 난 것처럼 꾸몄다고도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형사님 그리고 수사관들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렇게 살인을 순순히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한 번뿐이었을까? 2001년이 정말 처음이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다수의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둔기를 휘둘러서 30대 남성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이대영이 중랑구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비슷한 미제 사건들을 다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떠오른 사건이 있어요. 지난 1995년 아차산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이었죠. 때는 1995년 10월 19일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에 있는 한 약수터 인근에서 58세의 여성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고자는 당시 물들어 약수터에 갔던 고시 준비생이었는데 우연히 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약수터 근처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시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당시 시신이 매우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알몸인데다가 땅에 끌려온 듯 상반신의 많은 부분이 긁혀 있었고요. 게다가 음부에는 나뭇가지가 꽂혀 있는 너무도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피해자인 그녀는 김 씨는요, 전날인 10월 18일 오후 6시쯤 이 약수터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실종된 상태였어요. 수사관은 이게 분명 성적 이상자의 소행이다 라는 건 감지했는데 이후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용의자 찾지 못한 채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은 어쩌면 이 사건 또한 이대영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피해자의 음부에 이물질을 꽂는 변태적인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대영에게 갔죠. 끈질기게 추궁을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5년 당시 23살이었던 이대영은 막 군대를 제대한 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아차산으로 등산을 갔고 약수터에 도착해서 막 어프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한마디 했죠. 아유, 다들 그 물 마시는 물인데 그렇게 세수를 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때 이대영에 따르면 이 말 외에도 그냥 이렇게 나를 나무라는 것 외에도 요즘 애들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여기에 이대영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중년 여성이던 김 씨의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녀가 쓰러졌고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고 잠시 후 이대영은 시신을 한 20m 끌고 가서 풀숲에 유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대영이요. 그때 1995년에 저지른 살인은 단순히 분노 때문이지 성범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피해자는 옷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음부도 훼손되어 있고요. 이대영은 자기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건 이때도 이대영은 피해자의 속옷을 챙겨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대영은요, 수집광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속옷을 수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수집했고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 있었던 신분증 23개, 그리고 여러 여성 속옷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이대영이 이 물건들을 마치 자기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거의 수집 광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들을 보면서 나름의 쾌락을 느낀 것으로 보이죠. 자,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이대영은 1973년생인데 재혼 부부의 6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주장을 하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자기가 아차산 약수터에 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대요. 물론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요.
이후 사춘기 때부터는 포르노에 빠져듭니다. 그것도 소아 성애, 스너프 필름, 이렇게 아주 변태적이고 성도착적인 그런 포르노만 좋아했어요. 여기서 스너프 필름이라는 건 막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이에요. 그렇게 성인이 됐죠? 그때부터는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서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왜 고등학교에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성기 이렇게 보여주는 일명 바바리맨 같은 음란 행위를 벌이고 다녔고요. 과거 전과를 보니까 1998년에 강도, 2002년에 여성 속옷 절도, 2006년에는 성기 노출죄로만 같은 해 무려 3번이나 체포됐더라고요. 완전 나 정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향이 너무 이상하고 변태스럽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선 전혀 아니에요. 멀쩡해요. 동네 주민들 모두 이대영을 그저 평범한 그냥 30대 남성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2004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 조 씨는 이대영이 이렇게 살인으로 검거되고 또 변태 성향까지 밝혀지면서 이건 제가 알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서 큰 충격에 빠졌대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뒤로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바바리맨 했었다니까요. 그런 인물이 우연히 경찰의 눈에 띄어서 2건의 미제 사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속 시원한 상황입니다. 2009년 12월 이대영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명의 여성 무참히 살해했죠. 그리고 다수의 강도를 저지른 데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대영의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고 반성했다라는 점, 또 불우한 가정 환경과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성폭행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대영의 주장에 불과한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는 좀 아리송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형은 확정됩니다. 2009년에 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대영이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영은 자기가 살인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순전히 형사님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평생에 거쳐서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형사님이 달랐고 그래서 자기가 거의 사랑에 빠질 정도여서 술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 이대영이라는 위험한 범죄자가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는 경찰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남성을 노련한 눈썰미로 검문한 경찰관, 또 임의 동행을 한 후에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를 끈질기게 붙잡고 결국 자백을 받아낸 형사님까지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잡은 만큼 이대영이 최대한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길 바라는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바바리맨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